평생을 남배려하며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멸시, 그리고 텅 빈 이것뿐이었죠. 동네 사람들에게 호구라 불리며 웃음거리가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바보로 살지 않겠다고 말이죠. 회장이라고 갑질하는 인간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경로당의 반전 이야기. 제 인생의 마지막 사이다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숙 씨는 오늘도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좋았습니다. 경로당 가는 길이 오늘따라 가벼웠습니다. 지갑 속에는 며칠 전 찾은 용돈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준 용돈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돈으로 손주들 줄 간식을 살 생각이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회장이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네. 회장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경로당에서 소위 왕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이리저리 부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늘 붙어 다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자와 갑수였습니다. 셋은 항상 붙어 다니며 경로당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화투판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이 정숙 씨를 불렀습니다. 정숙 씨, 한 판 껴요. 정숙 씨는 화투를 잘 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장은 판돈을 자꾸 올렸습니다. 말자는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정수가 오늘 운이 좋아 보이는데 크게 한번 가. 정숙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의 돈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회장과 말자, 갑수는 계속 돈을 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숙 씨는 화투를 잘 못 쳤지만 이렇게까지 계속 잃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지갑 속 30만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손주들 간식 살 돈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회장은 그런 정숙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에이, 정숙 씨, 오늘 운이 없었네. 다음에 또 하면 되지. 회장은 웃으며 돈을 챙겼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빈 지갑을 몇 번이나 열어보았습니다. 혹시나 돈이 남아있을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화투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회장과 말자, 갑수가 유독 잘 맞는 패를 자주 가져갔습니다. 셋이 눈짓을 주고받는 것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장과 말자, 갑수는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경로당 사람들의 돈을 챙겨왔습니다. 순진하고 마음 약한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 이들의 특기였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정이 많고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노리는 딱 맞는 상대였습니다. 다음 날 정숙 씨는 다시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어제 일은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회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숙 씨, 어서 와요. 오늘은 커피 한 잔 타줄게요. 정숙 씨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회장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 씨,
사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갑수가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말이야.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정숙 씨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정숙 씨는 순간 어제 잃은 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결국 정숙 씨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회장은 활짝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곧 갚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숙 씨의 하루하루는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었습니다. 화투판에서 잃고 부탁이라는 이름으로 빌려주고 경로당에서 정숙 씨는 어느새 만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래된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지난달보다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크게 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자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서울에서 사는 아들 내외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날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별일 없으세요? 정숙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별일 없다. 경로당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잘 지낸다. 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실 정숙 씨는 자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몇 푼 잃은 걸로 유난 떠는 노인네처럼 보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늘 괜찮다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경로당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와 비슷한 처지의 영옥 씨가 회장에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난번에 빌려간 돈은 언제 주실 거예요?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아니, 영옥 씨, 그깟 몇만 원 가지고 뭘 그렇게 째째하게 굴어? 우리 사이에 그런 걸 따지나? 영옥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숙 씨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왠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저런 처지가 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감을 애써 지웠습니다. 설마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장 일당의 눈은 이미 정숙 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말자가 갑수에게 슬쩍 말했습니다. 정숙이가 그래도 우리 중에서 제일 물러. 말도 잘 안 하고 거절도 못하고. 갑수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정숙이 위주로 가자고. 두 사람의 대화를 정숙 씨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로당의 하루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조용한 먹이사슬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그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통장은 정직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잔액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워 보이는 경로당 안에서 정숙 씨의 조용한 위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정숙 씨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향으로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회장에게 빌려준 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쌓이니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꼭 돈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늘 그렇듯 사람들 사이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회장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어떻게 꺼낼지 몇 번이나 속으로 연습했습니다. 회장님, 저기.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빌려가신 돈 말인데요. 그 순간 회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거. 회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곧 줄게. 곧. 정숙 씨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회장님, 그때 그 돈은... 회장은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 참, 정숙 씨도 바쁜 사람 붙잡고 자꾸 그러네. 주변에 있던 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 몇만 원 가지고 아침부터 사람 민망하게. 정숙 씨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정숙 씨는 몇 번이나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곧 준다. 조금만 기다려라. 사람이 왜 그렇게 각박하냐? 말은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갑수까지 나서서 정숙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아니, 정수가 우리가 그 돈 떼어먹는다고 생각하는 거니? 경로당 식구끼리 그렇게 매정하게 굴면 되나? 정숙 씨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분명 돈을 빌려준 건 자신인데 왜 자신이 미안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쪼잔하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 씨는 억울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 분위기는 더 이상했습니다. 회장과 말자, 갑수는 정숙 씨를 슬슬 피하는 듯 했습니다. 정숙 씨가 다가가면 대화 주제를 얼른 바꿨습니다. 정숙 씨가 인사를 해도 건성으로 받았습니다. 마치 정숙 씨가 귀찮은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영옥 씨가 조용히 정숙 씨 옆에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 그러다 나처럼 돼요. 나도 처음엔 곧 준다는 말만 믿었어요. 그런데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정숙 씨는 영옥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자신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워졌습니다. 정숙 씨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시간을 골랐습니다. 회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회장은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그 얘기야. 정숙 씨도 참 끈질기네. 정숙 씨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몇 번 나눠서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회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정말 누구는 돈 없어서 안 주나? 왜 이렇게 사람을 쪼잔하게 만들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정숙 씨에게 쏠렸습니다. 정숙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명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정숙 씨는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참을인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들 키우면서도 참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무시당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참을성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쪼잔하다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 씨는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정숙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숙 씨는 또 한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허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경로당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장이 앞장서서 음식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비 이야기가 나오자 회장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정숙 씨가 좀 넉넉하게 내야지. 지난번엔 다들 조금씩 냈으니까. 정숙 씨는 억울했지만 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숙 씨는 이번에도 남들보다 많은 회비를 냈습니다. 빌려준 돈은 받지도 못했는데 나갈 돈은 계속 생겼습니다. 정숙 씨는 잔치 자리에서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정숙 씨는 점점 더 편한 상대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정숙 씨는 혼자 남아 뒷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회장과 말자, 갑수는 진작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혼자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항상 이런 일은 자신의 몫이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 씨는 우연히 영옥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영옥 씨는 정숙 씨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정숙 씨, 오늘도 힘들었죠.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옥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원래 그래요. 착한 사람만 골라서 이용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정숙 씨는 영옥 씨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쪼잔하다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낯선 분노였습니다. 며칠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이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더 이상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경로당을 다니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통장에는 한 가지 소중한 돈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비였습니다. 정숙 씨는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정숙 씨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경로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유난히 밝은 얼굴로 정숙 씨를 반겼습니다. 정숙 씨, 오늘따라 얼굴이 참 좋네. 정숙 씨는 낯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회장의 태도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회장이 조용히 정숙 씨를 불렀습니다. 정숙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사람들이 없는 구석 자리였습니다. 정숙 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갔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손자놈이 사고를 좀 쳤어.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한데 마땅히 구할 데가 없어서. 정숙 씨의 심장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까지 살짝 비쳤습니다. 말자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정수가 회장님 요즘 잠도 못 주무신데 얼마나 답답하면 저러시겠어. 갑수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경로당 식구끼리 이럴 때 도와야지 언제 돕겠어. 세 사람의 말이 정숙 씨를 사방에서 압박했습니다. 정숙 씨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병원비로 모아둔 돈이 떠올랐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간절한 표정 앞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처럼 쪼잔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회장은 정숙 씨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 부담되면 안 해도 돼. 그런데 정숙 씨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정말 급해서 그래.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애절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 금액은 정숙 씨의 병원비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정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 씨는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평생 모은 병원비를 찾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큰 돈인데 정말 찾으시는 거 맞으세요? 정숙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정숙 씨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몇 번이나 확인하고서야 돈을 내주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돈봉투를 품에 꼭 안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자 회장이 반갑게 뛰어나왔습니다. 정숙 씨,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회장은 봉투를 받아들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정숙 씨는 그 돈을 회장에게 건네며 몇 번이나 다짐받았습니다. 꼭 빨리 갚아주세요. 저도 이 돈이 정말 필요해서요. 회장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금방 갚을게. 그날 밤 정숙 씨는 이상한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연히 영옥 씨를 만났습니다. 정숙 씨, 병원비까지 빌려줬다면서요. 영옥 씨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숙 씨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영옥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아봤는데요. 회장님 손자 사고 난 적 없대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영옥 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못 믿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어요. 사실은 회장님 아들이 얼마 전 노름빚을 크게 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바로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손잡은 사고는 어떻게 됐어요?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거 잘 해결됐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정숙 씨는 더 캐물었습니다. 병원은 어디로 갔었는데요? 회장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런 걸 왜 자꾸 물어? 돈 준 거 후회되면 그렇게 말을 해. 옆에 있던 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수가 사람을 왜 그렇게 못 믿어? 어른 말씀하시는데 자꾸 캐묻고. 갑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정숙이 너 좀 이상하네. 정숙 씨는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셋 다 같은 편이라는 게 이제야 확실히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병원비가 거짓말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릎 수술은 이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정숙 씨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자식들을 키우던 시절, 힘들어도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세월,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겨우 모은 병원비였습니다. 그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화투판에서 잃은 돈, 갚지 않은 돈, 쪼잔하다는 말들, 그리고 이제는 병원비까지 빼앗겼습니다.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는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정숙 씨는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그 밤 정숙 씨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참기만 했던 정숙 씨의 조용한 반격이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여느 때와 다른 얼굴로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당한 만큼 반드시 되돌려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가장 먼저 영옥 씨를 찾아갔습니다. 영옥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영옥 씨는 정숙 씨의 달라진 표정에 놀랐습니다. 정숙 씨, 무슨 일이에요? 정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 사람들 제대로 밝혀낼 거예요. 영옥 씨는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정신 차렸네요. 사실 저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정숙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옥 씨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옥 씨의 말에 따르면 회장 일당에게 당한 사람은 정숙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로당을 떠난 몇몇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발길을 끊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자신처럼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와 영옥 씨는 그날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엔 다들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진심 어린 설득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화투판에서 전세금 일부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는 자식 결혼 자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회장과 말자, 갑수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중 한 할아버지는 정숙 씨를 만나자마자 눈물부터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노망났다고 할까봐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처음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꺼내지 말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숙 씨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다시 찾아갔습니다. 결국 그 할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숙 씨의 수첩은 그렇게 하루하루 두꺼워져 갔습니다. 정숙 씨는 자식들에게는 이 일을 절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알면 분명 걱정할 것이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지 말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자식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숙 씨는 다음으로 손자를 떠올렸습니다. 큰딸의 아들인 지훈이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지훈이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정숙 씨는 사실을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지훈이는 이야기를 듣더니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그거 완전히 사기예요. 증거만 확실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정숙 씨는 지훈이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정숙 씨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다는 것, 돈을 주고받은 날짜와 정황을 기록해 두는 것, 지훈이는 이 일을 부모님께는 비밀로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부터 작은 녹음기를 가방 깊숙이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갈 때마다 조용히 녹음기를 켰습니다. 겉으로는 예전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회장에게도 말자에게도 갑수에게도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무도 정숙 씨의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회장이 지나가는 말로 정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 요즘 표정이 좀 밝아졌네. 정숙 씨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몸이 좀 나아져서 그런가 봐요. 회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숙 씨는 매일 밤 그날의 대화를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회장이 얼버무리는 순간들, 말자가 몰아세우는 순간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영옥 씨도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으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예전의 정숙 씨가 아니었습니다. 쪼잔하다는 말에 얼굴 붉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하고 순한 얼굴이었지만 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 며칠 뒤 정숙 씨는 지훈이가 소개해준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자식들 몰래 혼자 지하철을 타고 다녀왔습니다. 상담소는 낯선 동네에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몇 번이나 길을 헤매다 겨우 찾아 들어갔습니다. 상담사는 정숙 씨가 모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듣고 수첩에 적힌 날짜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돈을 건넨 내역, 예를 들어 계좌이체 기록 같은 것도 준비해 두세요. 정숙 씨는 그 말을 하나하나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그날 밤 은행 앱을 켰습니다. 평소 잘 쓰지 않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손자에게 배운 대로 하나씩 눌러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출금 내역을 하나씩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증거는 하나씩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밤 정숙 씨는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참고만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정숙 씨의 가방 속에는 작은 녹음기와 두툼한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숙 씨의 새로운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손에 쥔 정숙 씨는 이제 경로당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아침 정숙 씨는 평소처럼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녹음기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에는 예전에 없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로당 안은 여느 때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회장이 큰 소리로 사람들을 웃기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어서 와. 회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 씨도 똑같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으로는 조용히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말자가 다가와 정숙 씨 옆에 앉았습니다. 정숙 씨, 요즘 통 얼굴 보기 힘드네요. 어디 아팠어요? 정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빴어요. 말자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수도 옆에서 슬쩍 말을 붙였습니다. 정수가 요즘 손자 만나러 자주 다닌다면서 누가 그런 소식을 전했는지 정숙 씨는 순간 흠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손자가 취직해서 자주 보고 있어. 갑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웃어넘겼습니다. 정숙 씨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동성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시 화투판이 벌어졌습니다. 갑수가 정숙 씨를 불렀습니다. 정숙, 오랜만에 한판 껴. 예전 같으면 거절하지 못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구경만 할까 해. 갑수는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 씨가 이렇게 딱 잘라 거절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도 그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았습니다. 정숙 씨의 표정에서 뭔가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화투판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회장은 슬쩍 정숙 씨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 저번에 빌린 돈 말인데. 정숙 씨의 심장이 순간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가방 속 녹음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손끝으로 슬쩍 확인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 돈 언제쯤 주실 수 있어요? 회장은 예상치 못한 정숙 씨의 반응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알겠다고, 괜찮다고 넘어갔을 정숙 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되묻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애써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거. 곧 정리해서 줄게. 회장의 이마에는 옅게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숙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확히 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계획이 있어서요. 회장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말자와 갑수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평소의 정숙 씨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아이 참, 정숙 씨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깐깐해? 정숙 씨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 돈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경로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힐끔힐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자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사이에 왜 그렇게 각박하게 굴어? 정숙 씨는 말자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각박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빌린 돈은 갚는 게 맞으니까. 말자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로당한 분위기가 미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평소라면 정숙 씨가 먼저 물러섰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정숙 씨는 끝까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던 다른 어르신 한 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양반 오늘 좀 다르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회장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말자와 갑수도 뒤따라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습니다. 셋은 구석에 모여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소곤거렸습니다. 정숙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가방 속 녹음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 씨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처음으로 회장 앞에서 당당하게 말한 자신이 낯설면서도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영옥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영옥 씨는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정숙 씨. 다음 날 경로당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과 말자, 갑수는 정숙 씨를 대할 때마다 눈치를 살폈습니다. 예전처럼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가 지나가면 셋이서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언가 대책을 세우려는 듯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회장은 다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정숙 씨를 조용히 불러 세우더니 갑자기 살갑게 굴었습니다. 정숙 씨, 요즘 내가 너무 소홀했지?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좋은데 놀러 갈 건데 정숙 씨도 같이 가.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정숙 씨는 그 갑작스러운 친절이 오히려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자도 평소와 다르게 정숙 씨에게 먼저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정숙아, 우리 사이에 서운한 거 있으면 다 풀어. 정숙 씨는 웃으며 커피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무언가 눈치챘다는 걸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커피를 마시며 아무렇지 않은 척 주변을 살폈습니다. 셋의 표정에는 예전과 다른 초조함이 옅게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들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히 모아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친절에 흔들리지 않고 정숙 씨는 오히려 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회장이 준비했다는 나들이 날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 대부분이 모였습니다. 정숙 씨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가방 속엔 여전히 녹음기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오늘 다 같이 즐겁게 놀다 가자고 큰 소리쳤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숙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숙 씨에게 쏠렸습니다. 정숙 씨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동안 빌려드린 돈 정리해 봤습니다. 정숙 씨는 담담하게 금액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날짜와 이유까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숙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장이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다 같은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정숙 씨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손자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던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영옥 씨와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일어나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화투판에서 전세금을 잃었다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결혼 자금을 떼었다는 할아버지의 사연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회장 일당에게 쏟아졌습니다. 말자와 갑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큰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빌려간 돈 이번 달 안에 전부 갚으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정숙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자와 갑수도 더 이상 아무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의 기세는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를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후련함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로당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은 밀린 돈의 일부를 들고 정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 이번 달 안에 나머지도 다 갚을게. 정말 미안하게 됐어. 회장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기세가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담담하게 돈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자와 갑수는 그 뒤로 경로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에는 다른 동네로 옮겼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평소 회장 곁에 붙어 다니던 몇몇 사람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숙 씨와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숙 씨,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어?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 곁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옥 씨가 매일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숙 씨, 오늘 같이 산책이나 할까요? 두 사람은 이제 진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투판에서 전세금을 잃었던 할머니도 정숙 씨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정숙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가리만 했다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결혼 자금을 떼었던 할아버지도 이제 정숙 씨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기에 더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짜 친구들이 떠난 자리에는 진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거칠애로 웃어주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웃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경로당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마음 졸일 일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인연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주 주말 아들 내외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지훈이한테 다 들었어요. 정숙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못 믿어오셨어요. 정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다. 그동안 전화 걸 때마다 아무 일 없다고 거짓말한 것도 그래서였다. 딸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엄마, 그 큰 돈을 그렇게 잃으면서도 우리한테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게 그것도 병원비였다면서요. 무릎 수술은 어떡하려고 그러셨어요? 정숙 씨는 미안한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들이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든 저희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어머니 편이잖아요. 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정숙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손자 지훈이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정숙 씨는 지훈이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거야. 정숙 씨는 그동안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혼자 애써왔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늘 강한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숨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식사가 끝난 뒤 가족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숙 씨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예전과는 다른 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사진을 정숙 씨의 지갑 속에 넣어드렸습니다.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든든한 내 편은 언제나 가족이었다는 것을. 며칠 뒤 정숙 씨는 동네 문화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게시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채화 교실, 노래 교실, 스마트폰 배우기.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옥 씨도 함께였습니다. 정숙 씨, 우리 뭐부터 해볼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고민하다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붓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정숙 씨였습니다. 첫 수업날 정숙 씨의 손은 조금 떨렸습니다. 옆자리 사람들도 다들 처음이라며 서로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세요. 정숙 씨는 그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숙 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꽃을 그리고 풍경을 그렸습니다. 처음엔 삐뚤빼뚤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시간이 정숙 씨에게는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정숙 씨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배우기 수업에서는 사진 찍는 법도 배웠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곧잘 했습니다. 사진첩에 예쁜 꽃사진을 저장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아들도 놀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보다 잘하시는데요. 영옥 씨와는 매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숙 씨, 이 꽃 그림 정말 잘 그렸어요. 두 사람은 함께 근교로 짧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정숙 씨는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정숙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눈치만 보던 정숙 씨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만의 하루를 즐기는 정숙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정숙 씨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영옥 씨와 여행을 다니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가족들과도 이전보다 훨씬 자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문화센터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며 참고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았다고도 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정숙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아왔습니다. 쪼잔하다는 말이 무서워서, 미움받는 게 두려워서 늘 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참다 보니 정작 저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라는 것을요. 그것은 매정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라면 끊어내는 것이 오히려 나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정숙 씨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계시다면, 혹시 거절이 두려워 참고만 계시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내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는 손절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남은 인생,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정숙 씨는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세월 끝에 찾은 이 평온함이 참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도 부디 자신을 아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